그러면 훈련 데이터, 그리고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건데요.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비율을 맞춰서. 자, 그 데이터를 왜 나누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그 뭐 시험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족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족보를 보고 어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답을 알고 그 답 나오면 그 답을 기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문제에서 그 족보의 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만 나왔으면 100점 맞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실력은 될 수 없어요. 네, 머신러닝도 이렇게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델이 학습할 때 쓴 데이터를 그대로 평가해 뒀으면 그 모델은 데이터를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 괜찮은데 하고 배포를 해버리면 실제 서비스에서는 형편없이 망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역할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훈련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직접 학습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는 데이터예요. 가중치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익힌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 데이터는 이제 여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모델 선택에 사용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이 공부 중간에 뭐 예를 들면 공부 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학습 도중에 여러 모델을 비교하거나 혹은 어떤 설정이 더 나은지 고를 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 데이터예요. 이제 최종 성적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종 성능을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학습과 튜닝이 모두 끝난 뒤에 단 한 번 평가하는 것이 원칙. 그러니까 모든 개발이 끝난 뒤에 딱 한 번만 열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제 중요한 규칙은 이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마지막에 한 번, 그러니까 최종 보고용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중간에 슬쩍슬쩍 들여다보고 그렇게 또 모델을 고치고 또 들여다보고 또 고치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로 그 테스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튜닝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는 얼마씩 나눠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비중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른데요. 뭐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 뭐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 보통 70대 15대 15 또는 80대 10대 10 이 정도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가 한 10만 건 정도가 있다면 훈련에는 한 7만, 검증에는 15,000, 테스트에 15,000 정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500건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럼 500건에서 15% 하면 75건, 그죠? 그럼 75건은 테스트했으면 충분할까? 안 그렇죠. 너무 적잖아요. 그럼 평가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교차 검증인 K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합니다. 좀 이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층화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일단 왜 필요하냐를 따지면, 예를 들어 뭐 신용카드 사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 사기 거래 데이터는 전체에서 그 사기 데이터 자체의 비중이 적어요. 뭐 예를 들어 1%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무작위로 그냥 분할을 해서 뭐 이 각각을 뭐 훈련, 검증, 테스트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나누면 테스트 데이터에 사기건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기 탐지 성능을 아예 평가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층화 분할이라는 건 각 그룹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기가 1%면 훈련에도 검증에도 테스트에도 각각 사기가 1%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답 클래스가 심하게 이제 좀 불균형한 이런 데이터라면 층화 분할을 거의 필수로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데이터 누수. 네.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 네, 데이터 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발생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면 키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의 키, 네, 키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평균 빼고요. 그죠? 데이터들 이러저런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제 정규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때 데이터를 이제 다 합하면 여기 키 데이터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이 전체를 다 합쳐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네, 그 값으로 훈련 데이터도 변환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변환을 했어요. 아직 이 변환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깊게 할 필요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 예,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조금 전에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처리 단계에서 그 훈련에 섞여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학습할 때 이미 테스트 데이터를 살짝 들여다본 셈과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가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오, 데이터 괜찮은데, 이 모델 괜찮은데 하고 이제 배포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의 그 새로운 데이터에는 그런 해당 정보가 없으니까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하면 그걸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순서는 잘못된 순서는 전체 데이터로 전처리를 해버린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테스트나 뭐 훈련 이걸로 그 분할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각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할을 해요. 그런 다음에 훈련 데이터로만 핏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과 테스트 데이터는 트랜스폼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전처리 기준은 훈련 데이터에서만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검증이랑 테스트는 그 기준을 적용만 그 기준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어떤 이 테스트 데이터는 뭐랄까요, 그 미래에서 온 데이터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딴 데서 이렇게 다 수렴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걸 별도로 이렇게 딱 떼어놓고 네, 처음 보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모델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K 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떡하냐. 데이터가 뭐 500이다. 뭐 이렇게요. 아주 작다. 그렇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K가 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할하는 등분. 예. 등분 쪼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K5 여기도 있는데요. K는 5. 이렇다면요. 전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5등분 하는 겁니다. 좀, 네.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네. 한번 여기 1회차에는 1번 조각 5등분 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또 5번 반복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니까 5개로 일단 이렇게 쪼개요. 그런 후에 첫 번째는 여기 1번 조각, 네, 요걸 이제 검증으로 써요. 검증 데이터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조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요 1번 말고요. 그러니까 2번 조각, 예, 요거를 검증하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조각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3번으로 하고 나머지 1, 2, 4, 5 이렇게. 그럼 총 5번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한 번씩 검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5번의 검증을 각각 해서 그 성능을 평균을 내게 되면 그 평균이 이 모델의 실력 추정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좋냐면요. 데이터가 아까 500건 얘기를 했잖아요. 500건밖에 없어도 검증에 100건씩, 100건씩 5번을 쓰는 거라서 뭐 이제 운이 나쁘게 검증 상태가 이상하게 뽑힐 확률이 줄어들어요. 추정치가 훨씬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적진 않았는데 이제 계산량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K가 5다 이러면 모델 자체를 모델을 5번 학습시키는 거죠. 그럼 시간이 5배 걸려요. 예.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처럼 학습 시간이 긴 모델 이런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5번 5면 5번, 그럼 뭐 10이면 10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의 분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에서 알아둬야 되는 또 다른 내용, 과적합 그리고 일반화가 있습니다. 과적합 이름이 뭔가 넘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훈련 데이터를 너무 열심히 외워서 응용이 안 되는 이 모델의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를 좀 더 해보자면요. 기출 문제를 막 수백 번, 막 수천 번 반복해서 암기 수준으로 이제 풀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기출 시험만. 기출 시험을 보면 100점이죠, 당연히. 근데 딱 한 글자만 바꾼 변형 문제가 나오면 아예 못 풀어요.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훈련 데이터에서 노이즈 혹은 뭐 오류 혹은 뭐 그런 특이한 어떤 패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외워버리면 그 데이터에서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일반화는 조금 반대인데요.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능력, 네, 이걸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서비스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일반화겠죠. 훈련 데이터 자체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 그렇죠? 근데 모델이 실제로 마주치는 건 미래에서 오는 새로운 데이터니까요.
또 과소적합도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조금 약간 반대 상황인데, 훈련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낮고 검증에서도 낮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단순하거나 혹은 학습 자체가 부족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학습을 더 시키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모델 복잡도가 낮다, 중간, 높다. 그리고 훈련 정확도가 82, 91, 99, 검증 정확도가 79, 89, 81%, 이렇게 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 과소적합 가능성이 있고 일반화가 우수하고 과적합 진호가 뚜렷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일반화가 우수한 균형 좋은 이 모델을 골라야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일반화 훈련 정확도를 따지면 이 중간에 있는 건 91%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99%란 말이에요. 왜 99%짜리가 아니라 91%를 볼까요? 자, 배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포를 하면 훈련 정확도, 즉 훈련 데이터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훈련 점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높은 복잡도 모델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그 81%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89%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고를 수 없습니다. 모델을 고를 때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훈련 점수가 높은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검증 점수의 차이가 적은 거,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클수록 과적합이 심하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적합이 의심될 때 과적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이 계속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데이터의 확장과 증강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늘려서 모델이 더 일반적인 패턴을 배우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는 거죠. 모델이 과적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너무 반복해서 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적합 문제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가 이미지라고 한다면 회전하거나 좌우 반전하거나 크롭하거나 혹은 밝기 자체를 조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본 한 장짜리에서 여러 장의 그 변형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만약에 그게 이미지 아니라 텍스트라면 동의어로 바꾸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언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또 한번 번역해 오는 백 트랜슬레이션을 쓰기도 해요. 이런 이제 데이터의 확장, 증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델 단순화. 약간 이제 반대로 모델 자체가 되게 이제 너무 복잡한 모델인 경우죠. 그러면 그 모델 자체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도를 줄이면 노이즈 자체, 그러니까 노이즈 암기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뎁스, 그러니까 깊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혹은 신경망 이런 거라면 어떤 층수 혹은 그 각층의 뉴런 수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자체의 수를 감소시키는 거죠. 복잡도를 낮추면 이렇게 세세한 노이즈까지 외울 여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규화도 있습니다. L1, L2 규제로 과도한 가중치를 억제해서 더 매끄러운 결정 경계를 유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너무 극단적인 값을 갖지 못하도록 제약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L1 정규화에서 어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특징의 가중치를 아예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중요한 특징만 살아남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L2 정규화에서
가중치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가중치를 골고루 작은 값으로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그 특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못하게 이렇게 강제로 만드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요, 너무 수학만 좋아하거나 영어만 하거나 이렇게 한두 과목만 미친 듯이 파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시간을 동일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과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종료가 있어요. 검증 성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때, 이때 학습을 멈춰서 과적합 구간 진입을 방지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건 계속 할수록 훈련 성능 자체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검증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 성능은 계속 훈련하니까 아까 우리가 답을 계속 외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훈련 성능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하고 별개로 검증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커지죠. 그렇게 되면 과적합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학습을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학습시켜봐야 훈련 데이터와의 어떤 그런 과적함만 심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로 뭐 드랍아웃 혹은 배치넘 혹은 앙상블 같은 그런 기법들도 씁니다. 요건 이제 뒤쪽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론 이제 그 정확도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지표를 얘기할 때 말이죠. 과적합을 판단을 하든 혹은 최종 모델을 평가를 하든 지표 자체를 잘 골라야 해요. 그러니까 정확도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낫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암 진단 모델을 만들었어요. 전체 환자 중에 암 환자가 1%. 그런데 이 모델이 모든 사람한테 정상입니다 라고만 해도 정확도는 99% 나와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 지표들을 더 넣어야 하는 거죠. 정밀도를 넣고요. 재현율 혹은 뭐 F1 스코어 뭐 이런 등등을 지표를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양성입니다 혹은 뭐 정상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의 양성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걸 정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재현율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어떤 양성 중에서 그 모델이 양성으로 잡아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암 환자들 중에 모델이 보고 이거 암 환자네요 라고 이렇게 양성으로 잡아내는 비율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암 환자를 놓치지 않고 그 중에서 찾아냈느냐 하는 게 그 재현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기 진단 같은 경우에는 재현율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암 환자를 정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면 그게 훨씬 더 치명적이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정상인데 암 의심이다. 이렇게 하면 추가 검사를 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물론 비용은 더 들겠지만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종류의 문제냐, 이런 것들은 어떤 모델을 쓸 거냐를 선택하는 건 어떤 종류의 오류가 더 심각한 거냐.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말이죠. 거기에다 중점을 둬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기계 학습을 공부하는 데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표를 고르는 게 다르게 적용될 테고요. 그게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계학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